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신안 흑산면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자, 언제 사고가 발생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0시 37분쯤 전남 신원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화물선과 소형 어선이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498톤급 탄자니아 국적 냉동 화물선과 15톤급 어선 2007 연ung어로 확인됐습니다. 전복된 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등 6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9분쯤 인도해상교통관제센터가 두 선박 표시점이 겹쳐 보이자 해경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또 2007 연ung어의 선박 자동 식별장치 신호가 0시 37분쯤 꺼진 것도 확인되면서 사고 발생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해경은 주변을 지나는 선박에 구조 요청을 했고 한 민간 선박이 바다에 빠져 있는 선원 1명을 구조했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오전 1시 34분쯤 사고 해역에 도착 조명탄을 쏘며 뒤집힌 어선을 확인한 뒤 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내부와 주변 해역을 수색 중인데요. 오늘 아침 날이 밝자 전복된 어선에서 선원 2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현재 사고 해역에서는 해경, 해군 함정 등 33척과 헬기 4대가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탄자니아 국적 화물선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지금까지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 공사 재개를 놓고 국방부와 주민들 간의 협상이 벌어졌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군은 오늘 자재를 실은 공사 차량을 사드기지로 진입시킬 예정인데 주민들은 인간 그물을 만들어서 길목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성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유미 기자,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10시 반부터 경찰은 성주 사드기지 길목에 있는 진박교 위에 있던 주민들을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150여 명의 주민들은 인간 그물을 짜고 다리 위에서 사드기지 공사 장비 자재 반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3천여 명이 투입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밑에 에어매트도 설치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주민들을 한 명씩 끌어내면서 강제 해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큰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트레일러 12대 공사 차량을 기지에 들여보낼 예정인데요. 성주 사드기지는 지난해 11월 공사 차량 진입이 봉쇄되면서 기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사드기지 반입 공사 장비를 반출하고 방공 숙소 누수 공사와 오폐수 시설 보강, 식당 인쇄 등을 반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군이 아닌 무슨 허용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중국은 공항 공사 대기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해 어제 최종 결렬됐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에서 채널A 뉴스입니다. 네, 지금 배유미 기자 전화 연결 상태가 현재 현장에 있다 보니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용 대통령 안보실장이 어제 비공개로 출국했습니다. 내일 오전 백악관에서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재희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볼턴 보좌관과의 첫 만남인데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네, 그 상견례를 겸한 회동이지만 그 남북 북미 회담을 앞둔 만큼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낼 건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5월 말 6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청와대와 백악관의 긴밀한 안보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 실장은 맥메스터 전 보좌관과 한라인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경파로 알려진 볼턴과도 이른 시일 안에 한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야치 쇼타로 일본 NSC 국가안보국장의 모습도 워싱턴 DC에서 포착됐는데 한미일 안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원로들을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로자문단 21명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참석하는 원로자문단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이바지한 주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원로자문단장으로 김대중 정부 당시 정상회담과 사전 접촉을 맡았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나옵니다. 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등 역대 통일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 모두 몇 가지입니까? 네, 모두 3가지 혐의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입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했다고 봤는데요. 해외 출장지와 서울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인 강제추행과 관용차 안에서의 성추행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지은 씨의 일관된 진술과 김 씨의 컴퓨터 사용 기록 등을 볼 때 안 전 지사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 여성 한 명 더 있었는데요. 결국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요. 네, 지난달 안 전 지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더 좋은 민주주의 소속 연구소 직원 A씨가 검찰에 성폭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고소한 사건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은 정황 증거가 나오는 등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김지은 씨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안 전 지사 측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줄곧 주장해온 만큼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소식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희정 전 지사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일단 3개의 혐의 그리고 10개의 범죄 사건이 이제 기소된 것 같아요. 네. 어떤 혐의들이 있습니까? 김지은 씨 이렇게 얘기했었죠. 4차례의 성폭행 그리고 수차례의 성추행을 주장을 했습니다. 크게 혐의는 3가지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다음에 추행, 네. 그리고 강제추행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때부터 올해 2월 25일 서울에서까지 4차례의 성폭행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이고요. 네. 2017년 7월부터 다음 달까지 5차례의 기습추행이 있었다. 이 부분은 강제추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 부분은 도대체 언제였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었을 텐데 2017년 11월 바로 안희정 전 지사 자신의 관용차 안에서 김지은 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그래픽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강제추행이란 말이 있고 또 기습추행이라는 말이 이제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추행하는 방법 중에 폭행,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그 추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기습추행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피해자가 반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회피하기 어렵게 방심하거나 부주의한 틈 타서 만지는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강제추행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업무상 위력 추행이 있는데 일부러 업무상 위력 추행을 적용한 건 뭐 그만큼 더 형량이 뭐 높게 나와서인가요? 뭐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형량은 강제추행죄가 훨씬 더 높고요. 아, 10년 그래요?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또는 기습추행의 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추행하는 그 순간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반항이 곤란한 정도의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추행을 한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습추행처럼 회피하기 어려운 순식간에 이루어진 추행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추행을 했다고 해서 업무상 위력으로 이제 범죄의 명이 특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불구속 기소니까 이제 자유의 몸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2번의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2번 다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아마 3번 영장을 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1차, 2차 때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뭐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그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아무래도 뭐 안희정 전 지사 쪽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쪽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겠죠. 성폭력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인데 현재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합의된 관계였다. 내 인식은 이것이 범죄라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이것을 제출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보이고요. 성폭력 사건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뚜렷한 물증이나 인적인 증거로서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그 피고인의 어떤 변론의 어떤 신빙성, 이게 다퉈지는 경우에는 네. 혹여라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너무나 제약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피해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지은 씨 못지않게 피해 주장 내용이 굉장히 한 7건 정도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 이유를 밝혔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이었죠. A 씨는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주장하면서 3월 14일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 씨의 진술은 있다. 하지만 불일치하는 정황 증거도 많이 있다면서 결국 증거줄 불충분을 이유로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영장 청구 단계부터 왜 혐의에 포함을 시키지 않을까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검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는 거는 본인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안희정 전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재판을 안 넘긴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에게 언제 성폭행을 당했고 언제 어디서 성추행을 당했는지 고소장에 굉장히 자세히 적었습니다. A 씨 같은 경우에. 예. 그렇게 봤을 때 검찰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안희정 전 지사가 이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동선과 알리바이를 확인 절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결과 A 씨의 주장과 안희정 전 지사의 동선이나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기소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예 사건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네, 일단은 네. 검찰은요, 그 공소 유지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기소,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아서 법정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A 씨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러한 공소는 유지하면서 법적 다툼, 그러니까 김지은 씨와의 법적 다툼에 이것을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도 참고하겠다? 있다.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 유지를 하면? 뭐 범행의 패턴이나 이제 정황적 증거로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요소도 있는데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중요한 건 무고로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 피해자 말이 허위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를 입증할 만한 유죄의 증거도 있지만 또 그에 대한 불리한 증거도 있거든요. 예.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 라든가 그런 정황이 있었을 때는 그 부분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검찰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성폭력 사건의 어떤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봤을 때 본인은 이게 피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합의했다라고 생각한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형법이 이 성범죄 사건을 그 구성 요건으로 했을 때 좀 엄격하게 바라보는 그 구성 요건들이 있거든요. 이게 특히 위력에 의한 게 강간하고는 좀 달라서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폭행, 협박, 위력의 범위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애매모호한 사건이 있을 땐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그런 권세의 위력 때문에 내가 예.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계선상에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검찰에서는 혹여라도 기소를 한 후에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졌을 때 예를 들면 피해자의 인식이 뭔가 합의되거나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용인한 정도의 불리한 증거들이
제출이 됐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한 것이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 취지와 부합하는 진술, 일관된 진술은 있지만 그럼에도 증거가 부족하고 혹시라도 다른 증거가 발견이 되면 계속적으로 추가 수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어떤 피해 진술이 완전히 뭐 근거가 없거나 허위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정도의 증거는 검찰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김지은 전 비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찰이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제 증거, 물론 그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확보했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도 그렇고요. 네. 특히나 그 김지은 씨가 미투, 그러니까 폭로를 하기 10여일 전부터 미투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상당히 검색을 많이 했다. 저게 이제 마지막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날로 이후에 아니, 10일. 이전 이전 10일입니다. 10일. 그러니까 예. 15일 전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한 2월 10일 정도부터 굉장히 미투에 대한 검색을 많이 했다. 이 부분하고요. 또한 김지은 씨가 병원을 찾아가서 피해 사실을 굉장히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네.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피해를 당한 사실은 확실하다.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측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법정에서 굉장히 다툼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영장 청구와 영장 미발부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 측은 그렇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성폭행이 있었고 성추행이 있었는데 왜 하필 폭로하기 10여일 전부터 병원을 찾아갔고 왜 그렇게 검색을 많이 했겠냐. 예, 예. 이것은 오히려 증거를 만들려고 나를 궁지에 몰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법정에서는. 예, 법정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 등을 가지고도 네. 굉장히 법적 다툼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전 지사 입장은 그러니까 마지막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왜 초반에 당했을 때는 왜 저런 뭐 정황 증거라든가 혹은 뭐 검색이라든가 이런 걸 왜 안 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CCTV나 이런 건 없고 뭐 검색이라든가 주변인의 진술 뭐 이 정도여서 이게 좀 진짜 저 법정에서 좀 다퉈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냐를 신빙성을 따지면서 유무죄의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검찰 측 설명은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상세하게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병원을 찾아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주변인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가 되어 있다. 만약에 합의된 관계라고 했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피해에 대해서 호소할 것은 상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안희정 지사 측에서 이제 법정에 공방을 할 때 무죄의 변론을 하면서 우리는 합의됐고 동의받았고 친밀한 관계였고 호감이 있었던 사이였고 그 과정에서 김지은 씨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다거나 적어도 용인하는 정도의 행동을 했다.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무죄 변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증거의 어떤 양과 그 증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는 영장 심사에 여러 번, 2번 출석하면서 처음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얘기했다가 두 번째는 모두 본인의 잘못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증거인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리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금 뭐 관여하시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신경이 어떠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증거인멸에 관해서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네, 일단 법정에서 이 성폭행, 성추행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있었어요. 사실 그 동창회 운영하는 건설사 측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에 안 전 지사가 좀 많이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혐의가 전혀 안 들어갔네요. 네, 건설사 대표 A 씨라고 하면 안희정 전 지사의 상당히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세가 150에서 160만 원. 예. 네. 그러니까 검찰이 하루 사용료를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5, 6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30하면 이제 5만 원 정도, 6만 원 나오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안희정 전 지사 한 5일 정도 오피스텔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CCTV에 들어간 거 확인된 게 한 5번 정도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총 한 25만 원 선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 돈도 중요합니다. 일단 저 돈 같으면 그 김영란법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아야 형사처벌이 된다고 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돈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예. 왜냐하면 그 SCC 같은 경우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건설업자인데 그 충청도에서 공사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안희정 전 지사가 소개를 시켜주거나 어떤 수의 계약을 맺게 해준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발주처가요 충청남도가 아니었고 아하. 한국농어촌공사 뭐 이런 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와의 어떤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주 이르고 지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검찰이 판단을 한 것이고 또 하나의 의혹은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운영 자금을 이 사람이 대준 것 아니냐 해서 어떤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도 어떤 대납에 대한 증거를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래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안희정 전 지사가 사실 미투 처음에 열풍이 이제 일고 난 이후에 가장 그 검색도 많이 되고 가장 뉴스를 많이 탄 인물이었는데 실제로 기소된 건 물론 10건이고 범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김지은 씨가 주장했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기소가 된 거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너무 엄격한 잣대로 성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여성계 목소리도 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조계에서도 여성 법조인 사회에서도 업무상 이력이란 추행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될 사례들도 많지 않은데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위력이나 성범죄를 판단하는 데 너무 엄격하게 이 기준을 세워서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불이익한 그 상황으로 되는 거 아니냐. 좀 다른 나라처럼 좀 폭넓게 동의 없는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 없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그런 건 어떻습니까? 동의 없는 어떤 전 법조계 다른 사람한테 좀 들었는데 이게 사실 이런 그 성폭행 관련된 이 법이 1950년대, 60년대에 제정되다 보니까 여성의 어떤 성 그 결정권을 업무상 위력 때문에 여성이 이 강제로 당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법이 너무 구시대적인 것 아니냐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근데 우리 있더라고요. 사회에서는 가불관계를 이용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범죄뿐만 아닙니다. 남자 사이에도 그 가불관계를 위해서 부당한 일을 시키고 부당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냥 폭력을 저지르고 똑같이 그런 가불관계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성을 착취했을 때는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그 위력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게 형사 재판의 지금의 실무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네. 그 검찰 기소 단계에서 기소가 못 되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가불관계에 대한 그 충분한 심리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래야 성범죄가 그 예방이 되고 성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군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피해자가 정말 죽도록 강력하게 거부 의사나 반항을 하지 않은 사건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그 반항하지 않으면 뭔가 합의가 된 것처럼 예.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당한 측면이 있고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네. 것이 지금 법조계 그리고 여성계 일부 목소리입니다. 네, 이제 미투 대상자라고 할까요? 이제 가해자들이 속속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고 또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검찰 성추행 조사단 1호 기소 대상이었던 그 김모 부장검사가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 후배 검사 2명을 이제 성추행한 혐의인데 한 명은 이미 뭐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만,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 그 형량을
미투 분위기가 적용돼서 엄격하게 적용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석방이 됐거든요. 강제 키스 혐의라고 하던데요. 네,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 2개의 어떤 범죄 사실로 처벌이 됐는데 지금 엄중하게 우리 성범죄에 대해서 처단하자라는 사회적인 분위기하고는 좀 약한 판결인데요. 근데 그래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실무적인 양형 기준에는 크게 어긋나진 않습니다. 네. 그게 우리 사회의 문제죠. 성범죄에서 좀 더 관대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보면 피해자 2명께서 엄중한 처벌보다는 조금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피해자의 의견에 좀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성범죄는 개인적인 피해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피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조금 엄중하게 처벌하는 실무적으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1호 사건입니다. 그 검찰 조사단 1호 사건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형을 안 살고 집행유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직 법적 재판이 이제 시작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기식 전 의원 금감원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정 그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이제는 특정 업체, 특정 기업에 돈을 받았고 후원금을 받았고 유리한 발언을 해줬다. 이런 의혹이 또 새로 제기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원금을 받은 업체나 뭐 회사로부터 그거는 국정감사에서도 그것을 안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네. 펜텍이라는 휴대전화 회사 아실 겁니다. 예. 이제는 이제 법정 관리에 넘어갔다가 인수합병이 됐는데 2012년에요. 박병엽 당시 펜텍 C&I 부회장이 정무위 소속이었던 김기식 원장에게 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를 합니다. 그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은 법적인 한도 내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상요. 개인이 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후원금 액수입니다. 예. 500만 원이요. 그랬더니 아직 그 대가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팩트입니다. 2014년에 정무위 국감에서요. 펜텍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G가 조직적으로 LG 휴대전화를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집중 매입을 하면서 업계 2위까지 됐던 펜텍이 몰락을 했다. LG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이것이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했던 얘기입니다. 네, 펜텍 편에 들었네요. 그렇죠. 자신이 후원금 500만 원을 받던 펜텍의 편을 들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국감에서는요. 김 원장 효성의 분식회계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당시에 효성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을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요. 단 40일 만에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으로부터 4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게 됩니다. 네.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뭐 2015년엔 또 효성 조현문 전 네. 효성그룹 부사장의 아내로부터도 아내한테.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그 조 부회장의 아내가 자신의 대학 후배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요. 효성 조현문 부회장과 조현준 회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났던 때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펜텍 후원금을 받고 펜텍 편을 들어줬던 부분, 그다음에 국감 때 비판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던 부분,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부회장 아내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던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야당은 정치 후원금을 넘어서 뇌물법이다, 뇌물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특가법이다, 거죠.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 뭐 의혹에 불과합니다만 오비 일합격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외 그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다녀온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내로남불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2014년도 10월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들어보시죠. 2013년 열흘 동안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에서 3개 기관을 가서 2시간씩 있었고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밀라노에서 베니스로, 베니스에서 로마로 4일 동안을 이동으로만 있습니다. 이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 맞습니까? 매년 1억씩 들여가지고 이게 해외 연수라고 하면서 사실상은 그냥 해외 관광 여행을 40명씩 보내고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저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이제 장소에서는 이상하게 다들 스위스나 이탈리아를 가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비판한 행동을 본인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성과 어떤 자기 성찰이 필요한 부분들은 맞는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본인이 엄격한 잣대로 타인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는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은 자기 성찰에 대한 부끄러움, 이 부분은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도덕성, 윤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참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언행불일치, 부메랑이 된 언행불일치,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뭐 소개를 하나 해드릴까요? 2014년 10월 24일 국감에서는 민원부서에 소속된 특정인이 특정한 기관을 상대로 강연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정작 자신이 2015년 9월에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에서 아카데미를 열고 강좌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수익을 거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공급 남용에 대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2013년도 10월 국감에서 커피숍에서 12,000원 썼다, 이런 정도는 개인 돈으로 써야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자기가 정치 자금을 반납하기 전에, 당에 내놓기 전에 유럽 출장, 당내 모임, 보좌진 퇴직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사용했던 사실이 또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행불일치가 이게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야권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권에서도 지금 조금 감싸는 그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기식 원장의 인턴 동반 갑질 외유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사퇴는 안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그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눈높이입니까? 인턴 여비서를 대동한 개인 관광이 공적 업무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업신여겼던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이 제 아무리 김기식 일병 구하기를 위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기식 원장이 저지른 특가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는 사라지지도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야당은 즉각 김기식 원장에 대한 과도한 금도를 넘어선 정치 봉쇄를 멈추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제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저렇게 여당은 지금 다소 감싸고 있지만 아무래도 정의당까지 지금 사퇴해야 된다,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론도 많이 좀 사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그런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 데스노트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의당이 반대를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낙마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랬고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입니다. 당시 추경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개헌 플러스 지방선거까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다시 한번 여론조사 살펴볼까요? 지금 정말로 약간은 사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네. 일단 50.5%가 사퇴해야 된다 찬성했고요. 사퇴 반대는 33%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청와대는 어쨌든 계속해서 밀고 간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론이 이렇게 나오면 청와대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부담은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는 중대한 업무상의 비리가 있거나 중대한 어떤 부당 불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인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 중에 어떤 해임 사유나 비리 사유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임용 과정에서 거쳐야 될 검증의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어떤 금감원의 개혁 작업이라든가 업무의 계속성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해임해서 또다시 선임 절차를 걷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있겠지만은 업무 수행 능력이나 지금 이미 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고려해서 그냥 해임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 있는데요.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렴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을 바꾸라는 촛불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지방선거에 저희들이 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 안철수가 서울의 활력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야기 김민지 정치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3파전으로 잡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구도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세 곳에서 지금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됐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3파전이죠.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서 또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이렇게 3파전. 그래서 3파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네, 공교롭게 3파전이네요. 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당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요. 예. 당원의 당원들끼리의 여론조사 50% 그리고 나머지 여론조사 5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그만큼 당원들의 어떤 그 여론이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렇죠. 네. 결선 투표도 한다고 했고요. 지난번 때는 그 당원 투표 이걸 안 거쳤죠. 단독 후보로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만큼은 좀 당원들의 좀 생각이 좀 중요한 예. 선거가 됐고 또 그 박원순 시장이 뭐 여론조사 전체에서는 좀 앞서지만 당원들의 뭐 당심에선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당심을 생각해서 장소를 이곳으로 예. 잡은 거라는 생각이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김민지 기자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당내 여론조사를 일단 해봤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름도요 가나다 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 21, 박원순 서울시장 46, 우상호 의원 12%. 이렇게 따지면 저 시점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가장 앞서는 걸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결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50% 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된다면 결선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막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자료이고요. 예. 또 다른 자료를 보시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좀 접전을 벌이고 있죠.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이런 것들 볼 때 사실 결선 투표라는 것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자,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셋 중에 어쨌든 한 명이 될 테니까 네. 그 한 명과 그럼 다른 안철수 바른미래당 또 후보, 그다음에 김문수 또 한국당 후보 하고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조사 결과.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 후보 중에 누가 나와도 네. 나머지 후보보다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예. 지금 보면 박영선 후보가 나왔을 때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좀 앞서가고 있죠. 41%. 많이 앞서네요. 네, 네. 그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가 제일 낮게 나왔고요. 예. 그 다른 후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음 사람이 예.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좀 더 높습니다. 50을 넘기네요. 네, 과반수가 예. 넘는 것으로 나오고 우상호 후보도 좀 적긴 하지만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예. 바른미래당 후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와도 이제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금 전 출마 선언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변화를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2022년 서울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 서로가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람이 행복한 서울, 그 10년 혁명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출마 선언문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네, 문재인이라는 세 글자가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와 어떤 가치를 함께하고 호흡을 한번 네, 호흡을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요. 네. 평소에도 박원순 시장이 뭐 이렇게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언급하는 것이 이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닐 때도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자신이 함께 서울시에서 고군분투해왔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정부의 문재인 정부와 함께 궤를 같이 하겠다. 예.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오늘 출마 선언 전에 현충원을 찾아서 DJ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그 선거의 슬로건처럼 내세우는 것 같은데요. 네. 항상 그 민주정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조를 하면서 또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서울시장 이제 후보는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묘역을 찾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또 묘역을 찾았어요. DJ와 박정희 이렇게 확실히 나눠지는데요. 방명록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수의 적자임을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데 자유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 건국 70주년 4월 12일. 그러니까 수도 이전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뭐 김문수 전 지사나 안철수 전 후보나 보수 표심을 안철수 후보나 보수 표심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정말 그 뺏길지도 모르는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 보수의 중심에 서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저런 그 문구를 적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제가 찾아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혹시 방명록 현충원 찾은 적이 있나 했더니 없더라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요즘에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 그 공격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후발 주자가 다 그렇듯이 선두 주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 그 시정을 펼쳐온 지난 기간 동안 서울이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면서 시민들의 삶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해왔죠. 뭐 그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문에서도 계속 그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첫 일정으로 구의역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좀 실수한 것들을 강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방선거가 이제 본격화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본격화되는 지방선거 소식 김민희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밤사이 사건 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사우나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 1층 세탁실에서 불이 나서 지상까지 번진 겁니다. 이용객 6명은 연기를 마셨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고 나머지 49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최준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괴한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흉기에 찔린 말 관리사가 자칫 숨질 수도 있었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40대 여성의 친동생을 쫓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언니의 인감을 대리 발급받아서 언니의 차량을 팔고 그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는데요. 경찰은 긴급 체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문화 뉴스 조영필 씨입니다. 네, 괜히 가왕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는 5월 있을 콘서트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뉴스입니다. 배당 오류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이 장중 최고가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가들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3월 실업자 수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5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최저임금의 인상 여파라는 분석도 있고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면서 구직 대신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 늘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국제 유가는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흘 연속 급등세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시리아 공습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를 대학 입시제도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8개월을 미룬 끝에 나온 방안인데 여러 후보들을 나열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합니다.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여러 가지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대입 전형 절차, 그 후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3대 쟁점은 이 수시와 정시의 통합 여부, 네. 수능의 평가 방법, 이 선발 방법의 균형은 또 어떻게 맞출 것이냐인데요. 네. 우선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은 크게 5가지입니다. 네, 이거군요. 네, 일단은 수시와 정시를 선발을 통합하면서 이 수능을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리고 원점수를 제공하느냐, 이 방식이 3가지고요. 또 수시와 정시를 지금처럼 분리하되 이 수능을 절대평가로 볼 것인지 상대평가로 치를 것인지에 대한 것이 사안과 오안입니다. 네. 8월이 돼야 정확한 대입 시안이 확정되겠지만 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선발하는 방안이 눈길을 끄는데요. 현재는 9월에 수시 모집을 하고 11월 셋째 주에 수능을 본 뒤 성적이 나오면 12월 말에 정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시와 정시가 통합이 되게 된다면 네. 이제 11월 1일 날 수능을 보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성적이 한 20일경쯤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11월 말에 수시와 정시 이 2가지를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1997학년도 대입 때 처음 도입됐던 수시의 개념이 사실상 25년 만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네, 수시와 정시 통합되면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받게 되죠? 네, 우선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수능 성적이 잘 나와도 수시에 합격하면 이 정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시 합격이 일찍 결정된 뒤에는 2학기 수업이 파행을 겪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형 기간이 줄기 때문에 최대 9차례였던 이 지원 기회도 6번으로 줄게 되고 또 수험생들은 이 마지막까지 이 내신과 수능 이 2마리 토끼를 신경 써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불만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마지막까지 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수능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가겠다 이런 방안도 있다면서요? 네, 우선 절대평가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90점을 넘으면 1등급, 80점을 넘으면 2등급처럼 특정 점수만 넘으면 등급을 부여받는 건데요. 이 방안은 대입 단순화와 학업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를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의대처럼 최상위권 수험생 사이에선 이 단순 등급으로는 동점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선 수능의 원점수를 대학 측에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원점수라는 이 1, 2점의 중요성이 커져서 학습 부담을 줄일 효과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제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또 이번에는 최종 결정도 안 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니까 현장의 불만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학 입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주로 반영한 이 수시와 수능을 위주로 뽑는 정시 이 2가지 전형이 이미 8대2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수시 비중이 8이나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내놓은 이 대입 정책안이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리겠다는 건지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고교 진학 전략을 두고서 벌써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실은 난감해요. 그냥 일반고를 보내야 될지 다른 고를 보내야 될지 방향을 잘 모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중3 학생뿐 아니라 이번 대입 시안에 해당되지 않는 고1 학생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대학은 중3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고1부터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8월 달에 발표되고 나면 큰 불안을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바뀌는지는 뭐 차치하더라도 이런 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 다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거 공론화 거치겠다. 이게 결국에 오는 8월에 최종에 결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 국가교육회의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서 결정할 건데요. 교육부가 어제 이렇게 자료를 내면서 국가교육회의가 이제 이송한다 이런 안을 내놓은 거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교육부가
대입 개편안을 지난해 8월 이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제로 하기로 했다가 이 여론의 반발이 커서 중단됐던 거를 결론 짓지 못했고 또다시 제안한 건데요. 이러다 보니 교육부가 사실상 공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교육부가 8개월을 허비하고 또다시 책임을 밀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사회부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미세먼지 없이 무난한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봄맞이 대청소를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미세먼지와 황사 등 묵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오후까지 세척 작업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뚜렷한 불청객 소식은 없습니다. 하늘도 맑고 또 미세먼지 걱정도 없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까지는 강원 산지와 내륙 곳곳에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주변 시설물 관리 계속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영동과 일부 충북 또 경북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실효 습도가 낮습니다. 갈수록 날은 건조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는데요. 특히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반짝 싸늘해졌다가 다시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가정에서도 봄맞이 대청소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두꺼운 이불 빨래도 잘 마르겠고요. 집안 곳곳에 공기 정화식물을 두시는 것도 분위기 전환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업무상 이력에 의한 추행은 추행하는 그 순간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반항이 곤란한 정도의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추행을 한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습추행처럼 회피하기 어려운 순식간에 이루어진 추행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추행을 했다고 해서 업무상 위력으로 이제 범죄의 명이 특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불구속 기소니까 이제 자유의 몸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의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두 번 다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아마 세 번 영장을 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1차, 2차 때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뭐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그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아무래도 뭐 안희정 전 지사 쪽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쪽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겠죠. 성폭력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인데 현재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합의된 관계였다. 내 인식은 이것이 범죄라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이것을 제출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보이고요. 성폭력 사건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뚜렷한 물증이나 인적인 증거로서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그 피고인의 어떤 변론의 어떤 신빙성, 이게 다퉈지는 경우에는 혹여라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너무나 제약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피해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지은 씨 못지않게 피해 주장 내용이 굉장히 한 7건 정도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 이유를 밝혔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이었죠. A씨는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주장하면서 3월 14일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씨의 진술은 있다. 하지만 불일치하는 정황 증거도 많이 있다면서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영장 청구 단계부터 왜 혐의에 포함을 시키지 않을까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검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는 거는 본인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안희정 전 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재판을 안 넘긴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에게 언제 성폭행을 당했고
언제 어디서 성추행을 당했는지 고소장에 굉장히 자세히 적었습니다. 예. A씨 같은 경우에. 예. 그렇게 봤을 때 검찰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안희정 전 지사가 이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동선과 알리바이를 확인 절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결과 A씨의 주장과 안희정 전 지사의 동선이나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기소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예 사건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네, 일단은 네. 검찰은요, 그 공소 유지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기소,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아서 법정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A씨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러한 공소는 유지하면서 법적 다툼, 그러니까 김지은 씨와의 법적 다툼에 이것을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도 참고하겠다? 있다.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 유지를 하면? 뭐 범행의 패턴이나 이제 정황적 증거로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요소도 있는데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중요한 건 무고로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 피해자 말이 허위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를 입증할 만한 유죄의 증거도 있지만 또 그에 대한 불리한 증거도 있거든요. 예.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 라든가 그런 정황이 있었을 때는 그 부분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검찰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성폭력 사건의 어떤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봤을 때 본인은 이게 피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합의했다라고 생각한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형법이 이 성범죄 사건을 그 구성 요건으로 했을 때 좀 엄격하게 바라보는 그 구성 요건들이 있거든요. 이게 특히 위력에 의한 게 강간하고는 좀 달라서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폭행, 협박, 위력의 범위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애매모호한 사건이 있을 땐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그런 권세의 위력 때문에 내가 예.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계선상에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검찰에서는 혹여라도 기소를 한 후에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졌을 때 예를 들면 피해자의 인식이 뭔가 합의되거나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용인한 정도의 불리한 증거들이 제출이 됐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한 것이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 취지와 부합하는 진술, 일관된 진술은 있지만 그럼에도 증거가 부족하고 혹시라도 다른 증거가 발견이 되면 계속적으로 추가 수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어떤 피해 진술이 완전히 뭐 근거가 없거나 허위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정도의 증거는 검찰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김지은 전 비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찰이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제 증거, 물론 그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확보했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도 그렇고요. 네. 특히나 그 김지은 씨가 미투, 그러니까 폭로를 하기 10여일 전부터 미투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상당히 검색을 많이 했다. 저게 이제 마지막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날로 이후에 아니, 10일. 이전 시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15일 15일 전부터 그러니까 네. 한 2월 10일 정도부터 굉장히 미투에 대한 검색을 많이 했다. 이 부분하고요. 또한 김지은 씨가 병원을 찾아가서 피해 사실을 굉장히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피해를 당한 사실은 확실하다.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측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법정에서 굉장히 다툼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영장 청구와 영장 미발부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 측은 그렇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성폭행이 있었고 성추행이 있었는데 왜 하필 폭로하기 10여일 전부터 병원을 찾아갔고 왜 그렇게 검색을 많이 했겠냐. 이것은 오히려 증거를 만들려고 나를 궁지에 몰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법정에서는. 예, 법정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 등을 가지고도 굉장히 법적 다툼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전 지사 입장은 그러니까 마지막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왜 초반에 당했을 때는 왜 저런 뭐 정황 증거라든가 혹은 뭐 검색이라든가 이런 걸 왜 안 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CCTV나 이런 건
없고 뭐 검색이라든가 주변인의 진술 뭐 이 정도여서 이게 좀 진짜 저 법정에서 좀 다퉈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냐를 신빙성을 따지면서 유무죄의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검찰 측 설명은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상세하게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병원을 찾아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주변인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가 되어 있다. 만약에 합의된 관계라고 했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피해에 대해서 호소할 것은 상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안희정 지사 측에서 이제 법정에 공방을 할 때 무죄의 변론을 하면서 우리는 합의됐고 동의받았고 친밀한 관계였고 호감이 있었던 사이였고 그 과정에서 김재현 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신안 흑산면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자 언제 사고가 발생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0시 37분쯤 전남 신원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화물선과 소형 어선이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498톤급 탄자니아 국적 냉동 화물선과 15톤급 어선 2007 연ung어로 확인됐습니다. 전복된 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등 6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9분쯤 인도해상교통관제센터가 두 선박 표시점이 겹쳐 보이자 해경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또 2007 연ung호의 선박 자동 취별 장치 신호가 0시 37분쯤 꺼진 것도 확인되면서 사고 발생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해경은 주변을 지나는 선박에 구조 요청을 했고 한 민간 선박이 바다에 빠져 있는 선원 1명을 구조했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오전 1시 34분쯤 사고 해역에 도착, 조명탄을 쏘며 뒤집힌 어선을 확인한 뒤 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내부와 주변 해역을 수색 중인데요. 오늘 아침 날이 밝자 전복된 어선에서 선원 2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현재 사고 해역에서는 해경, 해군함정 등 33척과 헬기 4대가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탄자니아 국적 화물선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지금까지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 공사 재개를 놓고 국방부와 주민들 간에 협상이 벌어졌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군은 오늘 자재를 실은 공사 차량을 사드기지로 진입시킬 예정인데 주민들은 인간 그물을 만들어서 길목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성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유미 기자,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10시 반부터 경찰은 성주 사드기지 길목에 있는 진박교 위에 있던 주민들을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150여 명의 주민들은 인간 그물을 짜고 다리 위에서 사드기지 공사 장비 자재 반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3천여 명이 투입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밑에 에어매트도 설치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주민들을 한 명씩 끌어내면서 강제 해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큰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트레일러 12대 공사 차량을 기지에 들여보낼 예정인데요. 성주 사드기지는 지난해 11월 공사 차량 진입이 봉쇄되면서 기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사드기지에 반입 공사 장비를 반출하고 방공 숙소 누수 공사와 옥배수 시설 보강, 식당 임대 행정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아닌 무슨 허용할 수 없다며 국방부와 중국 공항 공사 대기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해 어제 최종 결렬됐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에서 채널A 뉴스입니다. 네, 지금 배유미 기자 전화 연결 상태가 현재 현장에 있다 보니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용 대통령 안보실장이 어제 비공개로 출국했습니다. 내일 오전 백악관에서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재일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볼턴 보좌관과의 첫 만남인데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네, 그 상견례를 겸한 회동이지만 그 남북 북미 회담을 앞둔 만큼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낼 건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5월 말 6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청와대와 백악관의 긴밀한 안보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 실장은 맥메스터 전 보좌관과 한라인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경파로 알려진 볼턴과도 이른 시일 안에 한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야치 쇼타로 일본 NSC 국가안보국장의 모습도 워싱턴 DC에서 포착됐는데 한미일 안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원로들을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로자문단 21명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참석하는 원로자문단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이바지한 주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원로자문단장으로 김대중 정부 당시 정상회담과 사전 접촉을 맡았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나옵니다. 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등 역대 통일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성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 모두 몇 가지입니까? 네, 모두 3가지 혐의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입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했다고 봤는데요. 해외 출장지와 서울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인 강제추행과 관용차 안에서의 성추행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지은 씨의 일관된 진술과 김 씨의 컴퓨터 사용 기록 등을 볼 때 안 전 지사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 여성 한 명 더 있었는데요. 결국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요. 네, 지난달 안 전 지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더 좋은 민주주의 소속 연구소 직원 A씨가 검찰에 성폭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고소한 사건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은 정황 증거가 나오는 등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김지은 씨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안 전 지사 측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줄곧 주장해온 만큼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소식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희정 전 지사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받게 됐는데 일단 3개의 혐의 그리고 10개의 범죄 사건이 이제 기소된 것 같아요. 어떤 혐의들이 있습니까? 김지은 씨 이렇게 얘기했었죠. 4차례의 성폭행 그리고 수차례의 성추행을 주장을 했습니다. 크게 혐의는 3가지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다음에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때부터 올해 2월 25일 서울에서까지 4차례의 성폭행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이고요. 2017년 7월부터 다음 달까지 5차례의 기습추행이 있었다. 이 부분은 강제추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 부분은 도대체 언제였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었을 텐데 2017년 11월 바로 안희정 전 지사 자신의 관용차 안에서 김지은 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그래픽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강제추행이란 말이 있고 또 기습추행이라는 말이 이제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행하는 방법 중에 폭행,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그 추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기습추행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피해자가 반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회피하기 어렵게 방심하거나 부주의한
틈타서 만지는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강제추행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업무상 위력 추행이 있는데 일부러 업무상 위력 추행을 적용한 건 뭐 그만큼 더 형량이 뭐 높게 나와서인가요? 뭐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형량은 강제추행죄가 훨씬 더 높고요. 아, 10년 그래요?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또는 기습추행 시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다거나 적어도 용인하는 정도 행동을 했다.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무죄 변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증거의 어떤 양과 그 증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는 영장 심사에 여러 번, 2번 출석하면서 처음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얘기했다가 두 번째는 모두 본인의 잘못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증거인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리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금 뭐 관여하시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증거인멸에 관해서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네, 일단 법정에서 이 성폭행, 성추행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있었어요. 사실 그 동창이 운영하는 건설사 측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에 안전지사가 좀 많이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혐의가 전혀 안 들어갔네요. 네, 건설사 대표 A 씨라고 하면 안희정 전 지사의 상당히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세가 150에서 160만 원. 예. 그러니까 검찰이 하루 사용료를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5, 6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30하면 이제 5만 원 정도, 6만 원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안희정 전 지사 한 5일 정도 오피스텔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CCTV에 들어간 거 확인된 게 한 5번 정도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총 한 25만 원 선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 돈도 중요합니다. 일단 저 돈 같으면 그 김영란법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아야 형사처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예. 왜냐하면 그 SC 같은 경우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건설업자인데 그 충청도에서 공사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안희정 전 지사가 소개를 시켜주거나 어떤 수의계약을 맺게 해준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발주처가요. 충청남도가 아니었고 한국농어촌공사 뭐 이런 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와의 어떤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주 이르고 지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검찰이 판단을 한 것이고 또 하나의 의혹은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운영 자금을 이 사람이 대준 것 아니냐 해서 어떤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도 어떤 대납에 대한 증거를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래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안희정 전 지사가 사실 미투 처음에 열풍이 이제 일고 난 이후에 가장 그 검색도 많이 되고 가장 뉴스를 많이 탄 인물이었는데 실제로 기소된 건 물론 10건이고 범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김지은 씨 거 김지은 씨가 주장했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너무 엄격한 잣대로 성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여성계 목소리도 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조계에서도 여성 법조인 사회에서도 업무상 이력이란 추행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들도 많지 않은데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위력이나 성범죄를 판단하는 데 너무 엄격하게 이 기준을 세워서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불이익한 그 상황으로 되는 거 아니냐. 좀 다른 나라처럼 좀 폭넓게 동의 없는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 없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그런 건 어떻습니까? 동의 없는 어떤 전 법조계 다른 사람한테 좀 들었는데 이게 사실 이런 그 성폭행 관련된 이 법이 1950년대, 60년대에 제정되다 보니까 여성의 어떤 성 그 결정권을 업무상 위력 때문에 여성이 이 강제로 당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법이 너무 구시대적인 것 아니냐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근데 우리 있어요. 사회에서는 가불관계를 이용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범죄뿐만 아닙니다. 남자 사이에도 그 가불관계를 위해서 부당한 일을 시키고 부당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냥 폭력을 저지르고 똑같이 그런 가불관계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성을 착취했을 때는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그 위력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게 형사 재판의 지금의 실무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네. 그 검찰 기소 단계에서 기소가 못 되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가불관계에 대한 그 충분한 심리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래야 성범죄가 그 예방이 되고 성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군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피해자가 정말 죽도록 강력하게 거부 의사나 반항을 하지 않은 사건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그 반항하지 않으면 뭔가 합의가 된 것처럼 예.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당한 측면이 있고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네. 것이 지금 법조계 그리고 여성계 일부 목소리입니다. 네, 이제 미투 대상자라고 할까요? 이제 가해자들이 속속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고 또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검찰 성추행 조사단 1호 기소 대상이었던 그 김모 부장검사가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 후배 검사 2명을 이제 성추행한 혐의인데 한 명은 이미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만,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 그 형량을 미투 분위기가 적용돼서 엄격하게 적용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석방이 됐거든요. 강제 키스 혐의라고 하던데요. 네,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 2개의 어떤 범죄 사실로 처벌이 됐는데 지금 엄중하게 우리 성범죄에 대해서 처단하자라는 사회적인 분위기하고는 좀 약한 판결인데요. 근데 그래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실무적인 양형 기준에는 크게 어긋나진 않습니다. 네. 그게 우리 사회의 문제죠. 성범죄에서 좀 더 관대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보면 피해자 2명께서 엄중한 처벌보다는 조금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피해자의 의견에 좀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성범죄는 개인적인 피해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피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조금 엄중하게 처벌하는 실무적으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1호 사건입니다. 그 검찰 조사단 1호 사건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형을 안 살고 집행유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직 법적 재판이 이제 시작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기식 전 의원 금감원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정 그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이제는 특정 업체, 특정 기업에 돈을 받았고 후원금을 받았고 유리한 발언을 해줬다, 이런 의혹이 또 새로 적혀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원금을 받은 업체나 회사로부터 그거는 국정감사에서도 그것을 안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네. 펜텍이라는 휴대전화 회사 아실 겁니다. 예. 이제는 이제 법정 관리에 넘어갔다가 인수합병이 됐는데 2012년에요. 박병엽 당시 펜텍 C&I 부회장이 정무위 소속이었던 김기식 원장에게 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를 합니다. 그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은 법적인 한도 내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상요. 개인이 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후원금 액수입니다. 예. 500만 원이요. 그랬더니 아직 그 대가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팩트입니다. 2014년에 정무위 국감에서요. 펜텍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G가 조직적으로 LG 휴대전화를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집중 매입을 하면서 업계 2위까지 됐던 펜텍이 몰락을 했다. LG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이것이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했던 얘기입니다. 네, 펜텍 편을 들었네요. 그렇죠. 자신이 후원금 500만 원을 받던 펜텍의 편을 들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국감에서는요. 김 원장 효성의 분식회계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당시에 효성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을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요. 단 40일 만에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으로부터 4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게 됩니다. 네.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2015년엔 또 효성 조현
조현문 전 네. 효성그룹 부사장의 아내로부터도 아내한테.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그 조 부회장의 아내가 자신의 대학 후배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요. 효성 조현문 부회장과 조현준 회장 사이에 병영권 분쟁이 났던 때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펜텍 후원금을 받고 펜텍 편을 들어줬던 부분, 그다음에 국감 때 비판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던 부분, 그다음에 병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부회장 아내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던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야당은 정치 후원금을 넘어서 뇌물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특박법이다, 거죠.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 뭐 의혹에 불과합니다만 오비 일합격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외 그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다녀온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내로남불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2014년도 10월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들어보시죠. 2013년 열흘 동안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에서 3개 기관을 가서 2시간씩 있었고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밀라노에서 베니스로, 베니스에서 로마로 4일 동안을 이동으로만 있습니다. 이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 맞습니까? 매년 1억씩 들여가지고 이게 해외 연수라고 하면서 사실상은 그냥 해외 관광 여행을 40명씩 보내고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저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이제 장소에서는 이상하게 다들 스위스나 이탈리아를 가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비판한 행동을 본인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성과 어떤 자기 성찰이 필요한 부분들은 맞는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본인이 엄격한 잣대로 타인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는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은 자기 성찰에 대한 부끄러움, 이 부분은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도덕성, 윤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참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언행불일치, 부메랑이 된 언행불일치,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뭐 소개를 하나 해드릴까요? 2014년 10월 24일 국감에서는 민원부서에 소속된 특정인이 특정한 기관을 상대로 강연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정작 자신이 2015년 9월에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 연구소에서 아카데미를 열고 강좌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수익을 거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공급 남용에 대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2013년도 10월 국감에서 커피숍에서 12,000원 썼다, 이런 정도는 개인 돈으로 써야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자기가 정치 자금을 반납하기 전에, 당에 내놓기 전에 유럽 출장, 당내 모임, 보좌진 퇴직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사용했던 사실이 또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행불일치가 이게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야권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권에서도 지금 조금 감싸는 그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기식 원장의 인턴 동반 갑질 외유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사퇴는 안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그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눈높이입니까? 인턴 여비서를 대동한 개인 관광이 공적 업무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업신여겼던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이 제 아무리 김기식 일병 구하기를 위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기식 원장이 저지른 특가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는 사라지지도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야당은 즉각 김기식 원장에 대한 과도한 금도를 넘어선 정치 봉쇄를 멈추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제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저렇게 여당은 지금 다소 감싸고 있지만 아무래도 정의당까지 지금 사퇴해야 된다,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론도 많이 좀 사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그런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 데스노트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의당이 반대를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낙마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랬고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입니다. 당시 추경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개헌 플러스 지방선거까지 있는 네. 겁니다. 예, 그렇군요. 다시 한번 여론조사 살펴볼까요? 지금 정말로 약간은 사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네. 일단 50.5%가 사퇴해야 된다 찬성했고요. 사퇴 반대는 33%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청와대는 어쨌든 계속해서 밀고 간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론이 이렇게 나오면 청와대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부담은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는 중대한 업무상의 비리가 있거나 예. 중대한 어떤 불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인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 중에 어떤 해임 사유나 비리 사유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임용 과정에서 거쳐야 될 검증의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어떤 금감원의 개혁 작업이라든가 업무의 계속성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해임해서 또다시 선임 절차를 걷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있겠지만은 업무 수행 능력이나 지금 이미 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고려해서 그냥 해임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 있는데요.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렴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을 바꾸라는 촛불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지방선거에 저희들이 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 안철수가 서울의 활력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야기 김민지 정치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3파전으로 잡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구도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세 곳에서 지금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됐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3파전이죠.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서 또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이렇게 3파전. 그래서 3파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네, 공교롭게 3파전이네요. 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당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요. 예. 당원의 당원들끼리의 여론조사 50% 그리고 나머지 여론조사 5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그만큼 당원들의 어떤 그 여론이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렇죠. 네. 결선 투표도 한다고 했고요. 지난번 때는 그 당원 투표 이걸 안 거쳤죠. 단독 후보로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만큼은 좀 당원들의 생각이 좀 중요한 선거가 됐고 또 그 박원순 시장이 여론조사 전체에서는 좀 앞서지만 당원들의 당심에선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당심을 생각해서 장소를 이곳으로 잡은 거라는 생각이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김민지 기자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당내 여론조사를 일단 해봤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름도요 가나다 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 21, 박원순 서울시장 46, 우상호 의원 12%. 이렇게 따지면 저 시점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가장 앞서는 걸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결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50% 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된다면 결선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막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자료이고요. 예. 또 다른 자료를 보시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좀 접전을 벌이고 있죠.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이런 것들 볼 때 사실 결선 투표라는 것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자,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저 셋 중에 어쨌든 한 명이 될 테니까 네. 그 한 명과 그럼 다른 안철수 바른미래당 또 후보, 그다음에 김문수
또 한국당 후보하고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조사 결과.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 후보 중에 누가 나와도 네. 나머지 후보보다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예. 지금 보면 박영선 후보가 나왔을 때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좀 앞서가고 있죠. 41%. 많이 앞서네요. 네, 네. 그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가 제일 낮게 나왔고요. 예. 그 다른 후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음 사람이 예.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좀 더 높습니다. 50을 넘기네요. 네, 과반수가 예. 넘는 것으로 나오고 우상호 후보도 좀 적긴 하지만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예. 바른미래당 후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와도 이제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금 전 출마 선언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변화를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2022년 서울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 서로가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람이 행복한 서울, 그 10년 혁명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출마 선언문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네, 문재인이라는 세 글자가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와 어떤 가치를 함께하고 호흡을 한번 네, 함께 하고 호흡을 싶다.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요. 네. 평소에도 박원순 시장이 뭐 이렇게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언급하는 것이 이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닐 때도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자신이 함께 서울시에서 고군분투해왔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정부의 문재인 정부와 함께 궤를 같이 하겠다. 예.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오늘 출마 선언 전에 현충원을 찾아서 DJ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그 선거의 슬로건처럼 내세우는 것 같은데요. 네. 항상 그 민주정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조를 하면서 또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서울시장 이제 후보는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묘역을 찾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또 묘역을 찾았어요. DJ와 박정희 이렇게 확실히 나눠지는데요. 방명록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수의 적자임을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데 자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 건국 70주년 4월 12일. 그러니까 수도 이전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뭐 김문수 전 지사나 안철수 전 후보나 보수 표심을 안철수 후보나 보수 표심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정말 그 뺏길지도 모르는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 보수의 중심에 서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저런 그 문구를 적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제가 찾아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혹시 방명록 현충원 찾은 적이 있나 했더니 없더라고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요즘에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 그 공격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후발 주자가 다 그렇듯이 선두 주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 그 시정을 펼쳐온 지난 기간 동안 서울이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면서 시민들의 삶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해왔죠. 뭐 그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문에서도 계속 그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첫 일정으로 구의역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좀 실수한 것들을 강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방선거가 이제 본격화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본격화되는 지방선거 소식 김민희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밤사이 사건 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사우나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 1층 세탁실에서 불이 나서 지상까지 번진 겁니다. 이용객 6명은 연기를 마셨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고 나머지 49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최준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괴한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흉기에 찔린 말 관리사가 자칫 숨질 수도 있었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40대 여성의 친동생을 쫓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언니의 인감을 대리 발급받아서 언니의 차량을 팔고 그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는데요. 경찰은 긴급 체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문화 뉴스 조영필 씨입니다. 네, 괜히 가왕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는 5월 있을 콘서트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뉴스입니다. 배당 오류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이 장중 최고가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가들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3월 실업자 수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5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최저임금의 인상 여파라는 분석도 있고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면서 구직 대신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 늘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국제 유가는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흘 연속 급등세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시리아 공습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를 대학 입시제도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8개월을 미룬 끝에 나온 방안인데 여러 후보들을 나열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합니다.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여러 가지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대입 전형 절차, 그 후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3대 쟁점은 이 수시와 정시의 통합 여부, 네. 수능의 평가 방법, 이 선발 방법의 균형은 또 어떻게 맞출 것이냐인데요. 네. 우선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은 크게 5가지입니다. 네, 이거군요. 네, 일단은 수시와 정시를 선발을 통합하면서 이 수능을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리고 원점수를 제공하느냐, 이 방식이 3가지고요. 또 수시와 정시를 지금처럼 분리하되 이 수능을 절대평가로 볼 것인지 상대평가로 치를 것인지에 대한 것이 사안과 오안입니다. 네. 8월이 돼야 정확한 대입 시안이 확정되겠지만 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선발하는 방안이 눈길을 끄는데요. 현재는 9월에 수시 모집을 하고 11월 셋째 주에 수능을 본 뒤 성적이 나오면 12월 말에 정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시와 정시가 통합이 되게 된다면 네. 이제 11월 1일 날 수능을 보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성적이 한 20일경쯤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11월 말에 수시와 정시 이 2가지를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